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남북이 분단될 것 같으니까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그래서 안 된다 생각하고 그래요.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좌우 합작을 시도하죠. 그래요. 요은영과 김규식을 내세워서 합의안을 이끌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친원칙을 발표하면서 그래요. 완전히 깨지죠. 그래요. 몰수가 있잖아요. 토지 계획할 때 몰수한다. 몰수, 유상, 매수, 무상 분배 세 가지 방식을 동원한다. 매수에는 그 토지 수용에는 몰수와 유상 매수가 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 또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이거죠.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를 숙청한다. 이게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1945년 이전에 있었던 문제는 아니에요. 식민지 시기 때 여러 가지 갈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그 한반도가 소연방에 편입되어야 된다.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것도 독립운동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좀 달라요. 가장 순수한 독립운동이 미국이죠. 미국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공산주의자가 얘기했던 거는 어떤 민족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을 이용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그게 공산당이건, 근데 공산당은 좀 다르죠. 그 소외방 편입운동이니까. 아니면 뭐 국민당을 이용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건 좀 미국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독립운동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로 실력 양성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도저히 힘으로 안 되니까 일본 정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서 조선인들 권리 신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그 공산주의자처럼 권리를 신장시킨 뒤에 일단은 연방국을 만들자. 뭐 독립은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될 때나 생각하고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 맞추는 거죠. 그래서 1945년 이전에는 보면 뭐 서로 어떤 노선 간에 비판은 있고 이런 건 있었어요. 논쟁은 있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그 노선을 간다 해서 뭐 적으로 규정하고 이 반역자다 이러면서 숙청하려 하고 죽이려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뭐 적으로 몰고 죽여야 된다. 이것은 언제 나타난 현상이냐? 1945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주장했죠. 왜? 근대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를 쓰니까 다 확인해 봤겠죠. AI를 통해서. 요즘 확인하기 쉽잖아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식민지 시기 이승만, 김구, 이동희, 박헌영, 노은영 같은 이들이 뭐 최남선, 윤치호, 이광수와 같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화 세력을 공식적으로 비난하거나 적으로 규정한 적은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격돌은 있었죠. 격돌은 있었는데 뭐 그렇다 해서 논쟁도 있고 격돌도 있었는데 그렇다 해서 뭐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틀렸다고 얘기는 하지만 할 수는 얘기는 하지만 널 죽이겠다, 숙청하겠다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존중했다는 거죠. 그 사람 의견을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적으로 몰고 이런 거는 1945년 이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격돌은 있었죠. 공산주의 세력과 근대화 세력 간에. 주로 뭐 때문에 격돌이 일어났나요? 소련의
지지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자유참변에서 소련군의 편입 안 되는 독립군은 죽여라. 뭐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명령을 절대시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관의 해체도 그렇고 그런 건 있었는데 특별히 뭐 나하고 노선이 다르다 해서 저자는 적이다, 죽여야 된다, 숙청해야 된다,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이들은 공산주의자거나 공산주의 하수인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을 키우는 게 사실 맞지. 일단은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데 맞는 거예요. 권리 신장하고 또 식민조선에서는 뭐 달리 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폭동 이렇게 봤자 토벌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 다음에 또 그 공산주의 세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950년대는 보면 임정계 인사들이 좀 그런 말을 주장을 해요. 그 왜 그런가요? 권력 투쟁이죠. 정통성이 우리가 있다. 우리가 권력 잡아야 된다. 1945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인들이 이제 좀 그런 게 심했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인도 간디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식민지에서 보면 정부에 기여하면서 우리가 일단은 실력을 키우고 권리를 신장하자, 그런 운동은 식민지 조선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을 뭐 적이니 나쁜 놈이니 그렇게 공격하는 나라는 사실은 한국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보여줬지,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간디를 보면 되는 거죠. 간디도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영국에 기여해야 된다,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해서 기여하고 일단 우리 인도인들이 권리를 신장시키자.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한국에서만 일어난 현상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목적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겠죠. 좌우합작은 실패로 끝났다. 요운령의 암살이 발생하면서.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점이 뭔가요? 백의사와 미군정은 협조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 밝혀졌지만 현 시대에 봐서는. 그럼 요운령을 함부로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백의사와 미군정은 협조 관계에 있었다. 미군정으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 미군의 이제 백의사에 대한 정보도 있고 뭐 그러면서 발견된 거예요. 백의사가 원래 비밀결사 조직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하지가 지지하고 비호하는 요운령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렇잖아요. 좀 독자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미군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미군 사령관 하지가 지지하고 비호하는 요운령을 함부로 죽일 수 없잖아요. 죽이지 마 이러면 못 죽이는 거죠.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당시 하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운령에 대한 첩보가 있지 않았나 추리해 볼 수 있다. 근데 백의사가 왜 죽였을까? 하지가 주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상한 일이 그 시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첩보도 한 예가 되겠죠. 죽일 수밖에 없는 첩보가 있었다. 하지도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말릴 수 없는 어떤 첩보가 있었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인해 조선공산당은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었고 박헌영의 위상은 곤두박질 쳤다. 그렇게 되겠죠. 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위조 집회를 찍어서 이상한 짓 하고 있다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박헌영은 신년수를 발표했다. 신년수를 발표했죠. 만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다급했던 거죠. 민족의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총공격에 나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글로 남겨져 있죠. 우리 총공격에 나서자 공산주의 세력이. 그래요. 우리는 정판사 사건이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에 의해 조작된 공산당 말살策동임을 폭로하고, 자기들이 그 조선총독부로부터 원판을 입수해놓고 이제 그 음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실이다 이러면 지지를 못 받으니까.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과 인민봉기로서 이에 대항해야 한다. 우리의 투쟁 목표는 다음과 같다. 투쟁 목표를 한번 보자는 거죠. 신전술의 내용이 뭔지. 미소 공동위원회 재개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완전한 이행. 그렇죠. 자기들이 권력을 잡는 거죠. 어떻게? 소련에서는 찬탁하는 세력만 임시정부에 쓰자고 하잖아요. 찬탁하는 쪽은 공산주의 세력밖에 없는데, 친일, 친미, 반동 세력의 숙청과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친일이건 친미건 다 그냥 숙청해버리자. 폭동을 일으키자는 거잖아요. 미군정 있는 곳에서 이런 주장하는 거는. 그래요. 다 죽이자 이거잖아요. 식미 조선에 있던 근대화 세력하고 저 미군정 다 쫓아내버리자. 또 그에 협조하는 세력들. 무상모스 무상분배 토지개혁 실시. 공산주의 하자 이 말이죠. 주요 산업의 국유화. 두 개 보면 공산주의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공산주의 폭동을 일으키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5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공격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946년 7월인가 발표했을 거예요. 날짜를 넣어야 되는데. 즉 공산주의 세력을 총동원하여 공산주의 혁명 즉 폭동을 선동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힘을 총동원하면 미군정과 근대화 세력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 좀 이상하죠. 미군정도 있고. 그런데 지지율을 보면 근대화 세력이 훨씬 80% 가까이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여론을 조작한다 생각했던 것 같아. 여론을 조작했을 것이다. 사실은 자기들의 세력이 훨씬 클 것이다.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다.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당시 지지율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승만 44%, 뭐 김구 30%, 12 보면 이훈영 8%, 공산주의 세력 뭐 10% 될까 말까. 많아봤자 20%. 근대화 세력이 한 80%에 육박하는데. 그럼 이런 어떤 여론조사를 안 받겠냐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뭐 조작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뭐 조작이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알면서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떨어졌잖아요. 소론도 안 믿으려 하고, 이 사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거고. 우선 공산주의 노조단체인 전평을 동원했다. 전평은 1945년 11월 5일 조선공산당 출신 허성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익 성향의 전국 노동조합 연합체였다. 그래요. 당시 노조에는 전평만 쓰던 것은 아니다. 이승만이 주도한 독립촉선국민회에서 설립한 주도하에 설립된 현시대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독립노동총연맹도 있었다. 노조가 2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좌파 계열의 전평이 있었고 대한노총이 있었다고, 파 계열이. 1946년 9월 23일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전국 곳곳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동원한 노동자들이
몽둥이, 세파이 등으로 무장한 채 농성하며 경찰서나 지방관청을 접수하려 했다. 노동자들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키려 했죠. 이에 미군과 우익단체인 대한민청, 독촉청년단, 대한노총이 총출동했다. 미군만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익단체들도 나섰다는 거예요. 세 단체는 이승만이 주도하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 인사들이 만든 단체이다. 미군은 기관총까지 동원하여 나섰고 우익단체 역시 몽둥이 쇠파이프를 들고 토벌작전에 나섰다. 그때는 쌀벌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화적으로 하지만 좌파 계열이 시위를 일으킨다 이러면 좌파 계열도 쇠파이프 들고 나가고 우파 계열도 쇠파이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토벌은 일주일 만에 끝났다. 토벌 도중 전편 간부 3명이 맞아 죽었다고 전해진다. 전편 간부 3명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아마도 공산당 당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 말만 전해진다. 누가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간부를 죽였겠죠. 패가지고. 살벌했죠. 건국 전쟁이 있잖아요. 건국을 하는 과정인데. 이 전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총파업에 가담한 자들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다. 이때 총파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산업시설이 가동이 중단되어 근로자들의 생계가 불안정한 시기였다. 물가 급등도 있었죠. 1946년에는 360% 급등했죠. 그로 인해 총파업에 제법 많은 이들이 가담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총파업을 일으키죠. 실제로 뭐 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닌 거죠. 뭔가 어떤 사회적 불안을 이용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 다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잖아요. 어떤 불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주도 세력은 뭐 미국 양키 꼬홈 이런 거 하는 공산주의자라 하더라도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 토벌작전으로 인해 전평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된다. 얘기했잖아요. 기준 이해에 대해서 얘기했죠. 힘의 격차가 심할 때는 실력을 양성해라. 안 그러면 토벌된다. 또 그 당시에는 진짜 토벌했다는 거예요. 토벌이 무섭죠. 그 당시 토벌은. 그전엔 그때만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도 많이 죽죠. 군인만 한 10만 명 죽으면 민간인도 한 5만 명, 10만 명 죽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능한 민간인 안 죽이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토벌이건 전쟁이건 일단 시작되면 의심되면 죽인다는 거예요. 적군이 민간인 사이로 뛰어 들어간다. 현 시대에서는 잘 안 그러지만 그때는 그냥 죽이기 위해서 쏴버린다는 거예요. 민간인이 죽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전쟁에서 민간인도 그 당시에는 많이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편이죠. 이전에는 더 심했겠죠. 전쟁하면 다 죽는 거였죠. 특정 지역 사람들은 토벌되면. 1946년 9월 총파업 이후 공산주의 세력은 전국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토벌돼 버렸잖아요. 이제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준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안 일으키고 6.25 전쟁 났을 때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이 굉장히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토벌되니까 이제 국내는 조용한 거죠. 그냥 북한군에 맞서 싸우면 되는 거죠. 기껏해야 한 제주도에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제 제주도도 거의 평정된 상태였죠. 1948년에 4.3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쟁은 1950년에 있었고. 전평은 몇 차례 더 근로자를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려 하지만 소규모의 폭동만 일으킬 수 있었고 신속히 토벌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평은 완전히 소멸되고 대한독립노동총연맹만 노조로 남게 된다. 그렇죠. 힘의 격차가 심할 때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기준위를 어긴 결과이다. 그리고 좀 연장선상에 있죠. 1946년 10월 1일 대구 11 폭동은 대구 그랬죠. 또 대구 폭동에 알려져 있죠. 대구 폭동은
뭐 여기서 총파업의 여진이자 박근영과 조선공산당 간부들의 광기가 폭발한 순간이었다. 어떻게든 뭔가 보여야 한다, 과시해야 된다. 이런 게 컸다 봐야 되는 거죠. 소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대충 딱 보니까 눈치가 그렇죠. 9월 총파업이 토벌되자 위기를 느낀 공산주의 세력은 다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킨다. 1946년은 일본인을 강제로 귀환시킴으로써 1946년 사정을 좀 알아야 돼요. 산업시설이 가동이 중단되고 물가가 360% 급등하던 시기였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보면 되죠. 이러한 국민들이 불만을 선동하여 공산주의 세력은 대구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산업시설은 근로자만 가지고 가동되는 게 아니다. 주요 기술자도 필요하고. 근데 다 내보냈잖아요. 산업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 대량 실업이 하게 됐죠. 나갈 때 그냥 나가냐는 거예요. 출금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거지 되는데. 출금하면서 유통시켜버렸죠. 물가가 360%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조선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물가 36% 급등하지. 산업시설 중단되면서 대부분 다 고철됐겠죠. 못 쓰면 고철되잖아요, 산업시설은. 주요 시설을 몇 개 살렸다 하더라도. 그 대량 실업이 야기됐지. 폭동이 일어나죠. 일본인을 누가 강제로 귀환시켰나요? 누가 선동했나요?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살펴봤죠. 10월 1일 대구역 앞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쌀 배급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발포로 응답했다. 물가가 급등하니까 쌀 사기도 어려워지고 대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노동자 김용태 등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래요. 이튿날 대구 의전 학생들이 시신을 들것에 실어 경찰서로 향했고 수천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뒤따랐다. 경찰은 시위대와 협상하려 했지만 협상이 되지 않았고 시위는 폭력 시위로 변질했다. 좀 어떻게 발표되는지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대구 경찰서는 포위되었고 경찰은 무장 해제를 선언했다. 정치범들이 석방되었고 경찰서장은 권총을 꺼내들었지만 학생들은 굴하지 않았다. 경찰은 철수했고 시민들은 경찰서를 점검했다. 완전 폭동으로 들어갔죠. 경찰서 점령하고 총 들면서 쏜다 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성주, 칠구, 영천, 통영, 진주, 마산,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까지 남한 전역에서 면사무소와 경찰서가 공격당했고 우익 인사들은 피습되었다. 대량 실업과 물가 급등은 특정 지역의 문제만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죠. 대량 실업과 물가가 급등이 대구에서만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미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경찰, 국방경비대, 우익 청년단체를 총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김두한의 대한민청, 독촉청년단, 대한노총 등이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미군과 함께 토벌대로 나섰다. 폭동은 빠르게 진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체포되었다. 공산주의 세력이 1945년 8월부터 조직한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은 완화되었고 좌익 세력은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그러니까 총동원했잖아요. 선동해서. 근데 힘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대화 세력이 80%라고. 또 거기에 미군정도 있고. 총동원해봤자 몇 명을 동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20% 치면 한 600만이지만 600만 되죠. 거기서 나오는 사람 해봤자 한 10만 명 나오겠죠.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자 했잖아요. 총공격하자 했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시위하자 이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 20% 된다 해도 20% 미만이라 해도 정말 강경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요. 박근영은 이 사건 이후 서울을 떠나 피신했고 조선공산당은 다시는 공개적으로 대중항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거의 토벌이 됐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제주도 4.3인 거죠. 대구 11폭동은 공산주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조직적 저항이었으며 그 이후 남한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은 지하화, 무장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래요. 힘의 격차가 심할 때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기준 이를 또다시 어긴 결과였다. 이제 뭐 힘을 거의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제 지하 조직에서 활동하는 정도? 그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실상 이 모든 혼란은 일본인 전원 기한에서 시작되었다. 즉 공산주의 세력이 일본인 재산 몰수, 일본인 전원 송환을 주장했다. 그 결과 대량 실업, 물가 폭등을 야기했다. 이승만이나 김구 한민당이 일본인 재산 몰수, 일본인 전원 송환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는 없었다. 얘한테 물어봤겠죠. 그런 주장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반대하지도 않았고 찬성하지도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았고 반대하지도 않았고, 물론 국민들이 선동되다 보니 부작용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침묵한 죄는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야기한 대혼란을 이용하여 폭동까지 일으켰으니 참으로 사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들이 야기했잖아요. 일본인 재산 몰수하고 빨리 일본인인데 쫓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뭐 산업시설이 가동이 중단되고 대량 실업이 야기되고, 누가 야기했나요? 자기들이 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본인들이 막 기원하다 보니까 추금해서 막 유통시키니까 물가 폭등하고, 그래서 하지가 어쩔 수 없이 선동하고 이러니까 그냥 내보낸 거 아니에요. 민심 이탈을 약간 두려워했던 거죠. 뭐 이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뭐 한국인들이 잘 가동시키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당시 야기된 대혼란이 자신들을 인한 것임을 몰랐을 것이다.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만일 일본인 재산 몰수, 일본인 전원 송환이 없었으면 산업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것이며 대량 실업 상태나 물가 급등은 없었다. 그렇잖아요. 일본은 좀 제법 많이 파괴됐을 수도 있지만 뭐 한국이 공격당한 적은 없잖아요. 미군한테. 뭐 산업시설 다 그대로 있는데 그게 가동되었으면 좋았겠죠. 일본인을 정착시키면서. 또한 아시아에서는 한국은 산업시설이 제법 발전한 곳이었다.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한 산업시설을 확대시켰으면 처음부터 한국은 부유한 국가에서 시작하여 산업화도 훨씬 수월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한 거냐는 거예요. 상당 부분 고철이 됐겠죠. 지금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산업국가였다는 거예요. 괜찮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잘. 가난해져 버린 거죠. 근데 일본인들이 남고 싶어 했잖아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이 내 조국이다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기술 이전 받고. 그래요. 또 일본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일본과 또 계속 거래하면서 산업을 키웠으면 그래요. 한 일본과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괜찮았죠.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으면 사람들이 한국 현대사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일본 단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엉터리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로 어떤 자본과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한국이 1960년대에 성공하나요? 결국은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다시 이제 관계를 정상화하죠. 그때 보상받고 그때 일본으로부터 다 기술 지원받아서 다시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일본 자본과 일본 기술을 주로 이용했던 거죠.
단절은 뭐가 단절이냐 하는 거예요. 20년 늦춰진 거지. 산업은 크게 후퇴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20년 전에 이미 시작할 수 있었던 건데 어느 정도 발전돼 있었고. 이게 그래요.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으로 인해 조선공산당은 신망을 잃었고 그만 번지르르한 엉터리 신전술로 인해 조선공산당은 사실상 해산된 상태에 이른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 세력은 거의 다 토벌이 돼버렸죠. 공산주의 세력에서 1인자가 된 김일성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해산하고 조선노동당을 창당했다. 원래는 분국이었죠. 식민지로 볼 수 있는 거죠. 본국은 남한에 있었고. 근데 바뀌죠. 한없이 서열이 떨어진 박근영은 1946년 11월 23일 조선노동당 남조선 분국, 약칭 남노당을 출범시켰다. 이제 누가 분국이 되나요? 남쪽이 분국이 되는 거예요. 이는 본국이 식민지가 되고 식민지가 본국이 된 경우가 같다. 남한이 조선공산당이 식민지인 분국으로 전락하고 북한이 분국인 본국인 조선노동당으로 개편된 것이다. 북한이 분국이 이제 본국이 돼버린 거죠. 식민지가. 그래서 그래요. 설사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게 이런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 보니까 뭔가 한 건 보여야 된다. 그 나쁜 짓을 저지른 거예요. 더 영리하지 못한 짓인 거죠. 완전히 토벌돼 버렸잖아요. 이런 폭동이 일어났다 해서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또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아이고 안 된다. 좀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게 좀 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남노당은 조선공산당의 몰락 이후 남한의 자위 세력이 위험 속에 총집결하여 결성한 마지막 통합정당이다. 이제 많이 이제 위축된 거죠. 많이 여러 단체가 통합했다지만 그 세력은 쪼그라든 거죠. 1946년 11월 23일 서울 견지동 시천교당에서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 여운형이 이끄는 조선인민당, 허헌, 백남훈이 주도한 남조선 신민당이 합당하여 조선노동당 남부 조선분국, 약칭 남노당이 출범한다. 조선노동당은 북한에 이제 있는 거죠. 본국 식민지로 치면 본국이 이제 북한이 돼버린 거죠. 박헌영은 남한에 파견된 한 총독 정도 되는 거죠. 조선공산당은 정판사 사건과 9월 총파업 실패로 신뢰를 잃었고, 그렇죠. 조선인민당은 자원 합작 노선의 한계 부딪혀 분열되었으며 이때 자원 합작 노선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합의가 안 되죠. 남조선 신민당은 지식인 중심의 중도 좌파로서 조직력 부족을 드러냈다. 이 세 정당은 각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산주의 세력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을 선택했다. 이거 각 당은 이제 너무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조선공산당도 그냥 이거는 정당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냥 소형단체가 돼버린 거죠. 세 개라도 합쳐보자 일단.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게 남노당이라는 거예요. 말이 남노당이지 원래 정당은 북한에 있고 조선노동당 분국이라는 거죠. 지부죠 일종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